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지해주는 부모,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자이자 지지해주는 부모,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의 저자 이유정입니다. 네, 교육공학자신데요. 어떻게 교육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호기심이 좀 많고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어떤 과목은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고 어떤 과목은 공부하는 게 좀 싫고 어떨 땐 또 집중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관심 있는 분야인데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네, 뭐, 교육에 대해서 뭐, 정의들은 다 다양할 텐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이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그냥 교육이 공부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람을 이 사회에서 이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하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내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변화하기 어렵고, 남도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랑 잘 싸우는 아이에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아이가 싸울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도 직장에서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도 그게 자기의 하나의 사회고 거기서 적응해 나가는 것에 이제 어려움을 느낀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데 결국 그 갈등도 아이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아니면 아이가 맞았다던가 이렇게 해서 왕따나 뭐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있다면 부모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신 뭐 아이가 싸우는 걸로 뭘로 힘들어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싸웠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그냥 들어만 주시는 걸로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물어보면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어떤 한 특정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다 부딪힌다면 이제 지금 내 아이가 혹시 다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스킬이 조금 아직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같이 그런 것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도 좀 안 싸워야 되는데 아이 보고만 싸우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도 역시 공부를 놓을 수는 없는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그 아이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맞아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실하게 자기 실력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좀 공부에 불성실한 아이들을 좀 바로잡는 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 공부는 사실은 공부라는 건 어떤 교육에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자체를 막 재미를 느끼고 잘한다는 거는 어떤 환상의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는 그냥 과정에 있는 행위일 뿐인데요. 드물게 공부 자체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아이들도 들어보면 있거든요. 막 의욕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아이에게도 들어보면 너 공부 자체가 재밌니?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니? 그러면 공부 자체가 아니라 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내 장래 희망이 있거나 내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 과목이 자체가 흥미가 있다던가 이런 것이지 공부는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늘 반대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고기를 잡아주지도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말고 어, 물고기를 잡고 싶게 만들어 주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야 물고기 잡으면 좋은 거 알죠. 물고기 맛있다 이렇게 알지만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물고기 맛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무조건 물고기 잡는 거 공부하는 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공부해?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은 공부가 아니고 그때부터 노동이 되는 건데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게 하려면, 물고기가 잡고 싶게 하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목표만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그 물고기가 만약에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해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잡아야 하는 것이라도 아이들은 결국은 배를 타는 법도 심지어 배워서 스스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면서 충분히 확실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설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지금 현재 관심사와 흥미에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게 만드시는 것. 아이가 잡고 싶은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예를 들면 미술을 좋아하거나 음악이나 운동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관련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꿈을 이루려면 싫어하는 수학도 잘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고 싶으나 하기 싫은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거는 좀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학습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래는 목표를 정말 명확하게 잡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이게 공부는 연습이 필요한지라 공부도 굉장히 공부 머리가 있어야 되는지라 이런 스킬들 자체,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실습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체크를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어렵다고 느끼거나 지금 공부가 뭔가 하기 싫다는 것은 지금 난이도가 아이의 난이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선형으로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혹은 대학교 때까지 전혀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배우고 좀 더 심화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배우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학에서 도형 부분이면 도형을 더 심화된 도형을 배우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선형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장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이 전 단계로 가서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이가 중학생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거부터 다시 해도 늦지 않아요. 더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난이도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면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난도를 맞춰야 되네요. 네. 네. 아, 학교에서는 그 학년에 해당하는 과목만 가르치잖아요. 네. 그럼 학교에서 이미 이제 성적이 좀 뒤처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많은 부분의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보내셔서 선행학습을 계속 하시는데 선행학습을 하면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방학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는 그 전 단계를 오히려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그거에 관련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학교 수업을 따라잡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공부 습관 자체가 잡혀있지 않다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습관을 잡아주시는 건데 아주 조그만 분량 오늘은 문제를 딱 5개만 푸는 거예요. 5개 푸는 거 맨날 하면 그거 벌써 한 달이면은 150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처음에 맨날 해가는 습관을 가지면 그게 왜냐면 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나 공부 못해. 나 수학 같은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5문제면 뭐 나 해보니까 할 수 있네? 나 이거 열흘 동안이나 성공했네?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가져야만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를 맞춰주시고 난이도에 맞춰서 아주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을 맞춰주시면 분명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에요. 습관을 잘 들이고 난이도에 맞춰서 조금씩 규칙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주자. 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특별히 이 책에서 이렇게 영화랑 이렇게 연관을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책은 사실 제가 영화 기자인 남편이랑 같이 쓰게 된 책인데요. 그러세요? 함께 영화를 되게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희가 영화를 그냥 보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면 거의 토론식으로 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 닿는 게, 교육적인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하시는 고민들이 너무 다양한데, 이 영화라는 게 또 특징이 어떤 주인공이 뭔가 겪으면 끝에 2시간 정도 흐르면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이론과 이런 영화의 스토리를 접목해서
교육적인 메시지를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또 아이는 부모의 믿음을 먹고 자란다. 맨날 의심하고 욕하는데. 근데 아이 교육을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요. 결국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봐요. 말을 이해하는 지능과 말을 표현하는 지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글을 잘 이해하는데 표현할 때 조금 더뎌서 제가 자꾸 발표를 시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게 좀 더딘 친구였던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요즘에 특히 발표나 이런 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네, 스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데 단지 표현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바로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네, 지금은 되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렸을 네. 때부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을 더듬게 되고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말하기 전에 한번 너가 말하고 싶은 걸 써볼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뭐든지 발표나 아주 작은 발표 같은 것도 발표하기 전에 손들기 전에 미리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나서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든지 아예 뭐 발표를 하는 거 같은 경우에 집에서 엄마 아빠 앉혀놓고 직접 막 발표를 연습을 해본 다음에 발표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저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거를 말할 것을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고 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내가 말할 걸 정리만 한다고 해도 그 표현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데 그런 친구들의 장점이 말이 신중해서요. 맞습니다. 생각을 바로 내뱉지 않는 대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발표할 때는 말을 좀 느리게 하나, 좀 더듬거리나 이런데 또 말 실수가 없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연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부모들이 결국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반성해야 되고 부모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이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부모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말 너무 공감했어요. 아이는 그대로 태어나는데 부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지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흔한 단어잖아요. 굉장히 흔한 단어고 흔하게 말하는 단어인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지한다는 거 사실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지지한다는 게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뜻에 찬성하고 따른다는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탱해주고 버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지한다는 거 영어로 하면 서포트지만 이거를 내가 너 지지할게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et behind, 너의 뒤에 있을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I'm on your side, 난 너의 편에 있을게. 결국은 지지한다는 거는 편이 되어주고 뒤에 있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디도 이끌어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부족함을 채워준다든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지해준다는 거는 따라가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가는데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어디서 따라가 주냐면 뒤에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부모님들이 아마 아시는데도 자꾸 불안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또 조바심이 생기시다 보니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막 채워주고 싶고 아이가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싶고 그러실 텐데 사실은 지지한다는 건 아이가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는 걸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그 무릎을 스스로 털고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대신 응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지한다는 거는 아이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언제 도와주냐면 대신 아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안 해요. 알아서 한대요. 그쵸.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절대 먼저 도와주는 것보다 아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시는 건데 이건 설사
아이가 가는 길이, 아이가 하는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은 사실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막 혼자서 하면은 두렵고 어려운데 왜 할 수 있냐면은 부모님이 지지해준다는 걸 알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기다란 어떤 이렇게 수평대 같은 거에서 중심 잡고 가는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그냥 가면은 잘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아래에 스펀지 매트 하나만 깔아줘도 아이들이 훨씬 더 잘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래 그냥 그 스펀지가 깔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안정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이런 안전지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분명히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잘 해낼 거니까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를 먹을 걸 사주고 뭐 옷을 입히고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럴 때 가끔 제 인성을 좀 의심을 해요. 갑질 아닌가? 내가 이거 해줬다고, 내가 이 학원 보냈다고 어떤 성과를 바라나? 그래서 이게 아이한테 하는 내 갑질이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거든요. 부모 인성, 저는 그게 가장 항상 매일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부모 인성은 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거 어떡하지? 그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교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고 그냥 사랑으로만 맞아요. 무식하게 고쳐주겠다고 온 힘을, 에너지를 다 쓰는데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서로 상처가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교육을 전공하신 분을 또 모시는 이유는 부모가 방법을 적절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는 방법,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공학, 이것이 중요한 걸 전 절실히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적절히 배울 곳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은 제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 그냥 의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화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자꾸 무너지게 되는데, 교육에는 아이를 훈계하거나, 훈육하거나 하는 것에는 어디에도 거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이 들어가면 그 순간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싸움같이 되는 것이지, 그게 교육이라거나 훈육이라거나 아이가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말 잔소리를 해야 되거나 뭔가 정말 이거를 한마디를 해야 되겠을 때 화가 난다면, 지금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짜증이나 감정이나 화나 뭐 어떤 감정이 난다면 그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최대한 감정이 내려갔을 때 이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이가 오히려 다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만약에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라면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훈육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도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잘 배울 수 있고, 뭔가 훈육하고 싶으실 때도 화를 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어렵지만 그때 차라리 안 보시는 게 해내야죠. 네. 네. 요즘 또 인성교육이란 말이 참 많아요. 아이의 인성도 교육으로 되나요? 네,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지능인데요. 뭐 요즘은 그러신 부모님들이 많이 없으시지만 여전히 뭐 인성이 뭐 중요하냐, 뭐 사회성 있는 게 뭐 중요하냐,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아직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는 게 공부랑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해요. 공부하다가 이제 뭐 어려운 게 있거나 우리가 분명히 어느 때나 실패나 낙담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공부하다가 보면. 근데 이 인성이 좋으면, 그러니까 감정지능이 좋으면 어떠냐면, 우리가 실패를 겪었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내가 여기서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내서 해볼 수 있지? 이런 힘을 갖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성이 좋고 감정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결국은 적응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계속 해보려는 자기를 바꾸고 좋은 쪽으로 나가게 하려는 힘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사실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네. 결국 아이의 인성이 아이의 학습 지능까지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끝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거든요.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이 된다는 게 그냥 오늘 하루 뭘 해서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인풋과 아웃풋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조급해지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주시고 싶고, 또 쉽고 편한 길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많은 것을 대신 해주시려고 하시거나,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칩을 넣어서 아이에게 머리를 해줄 수도 없고 떠먹여줄 수도 없고 아이가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학생 때 공부했을 때 누가 잔소리하거나 오히려 강압하면 공부가 더 하기 싫고 괴롭고 그러셨을 텐데 어느 날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스스로 뭔가 공부를 했는데 되게 재밌다, 오늘 되게 집중이 잘 된다 하시는 그런 경험, 그런 기억들이 다 한 분 한 분씩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교육은, 공부는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으니까 아이가 그런 힘을 잘 발휘하고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30년 전에 제가 철학을 전공하고 싶어요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언니는 공과대학을 갔어요. 공대가 되게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반대하지 않고요. 30년 후에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나면 인문학이 필요한 시기가 올 거야. 30년 후에 너에게 할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철학과를 가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멋있으시네요. 그래서 30년을 기다렸고 제가 사회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다림, 믿음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 실패의 내성까지 부모의 지지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고 하죠.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부모의 행복감도 업시키는 방법을 배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